1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법인세 치고는 2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2시간 그냥 쉬지 않고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마치고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14페이지 중소기업의 분류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업의 분류, 업종 분류 다시 한번 해보시죠. 114페이지 자, 중소기업의 분류입니다. 자, 위에 표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체계가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요 위에 표에 보시다시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법에서 분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위에 표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분류는 업종 제약을 보겠습니다. 모든 업종이 일정 규모 이하이기만 하면은 중소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융업이라든지 부동산, 임대업 이런 경우에도 다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세법에서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세법에서 중소기업은 업종 제약이 있습니다. 세법 적용할 때 중소기업은 밑에 나오는 이 업종만 중소기업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소기업 기본법하고 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차이는 세법은 업종 제약이 있고 중소기업 기본법에는 업종 제약을 두지 않는다. 그걸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에 따라서 규모 기준은 세법에는 없고 중소기업 기본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 기준, 세법을 한번 보실까요? 세법을 보시면은 아무리 기준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1000명이 넘는다든지 자산이 5천억, 자기자본 1000억, 매출액이 1000억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중소기업이 아니다 하는 이런 졸업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업종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맞고 그 다음에 평가 한번 하시고 거기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졸업 기준 매출액 1000억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무조건 중소기업으로 안 본다고 하더라도 2013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2013년도가 여러분들 회사가 매출이 1000억이 막 넘어가 버렸습니다. 2013년도부터 막바로 중소기업으로 쫓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4년간은 봐줍니다. 규모가 여러분들 회사가 규모가 커져가지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막바로 대기업, 중견기업으로 쫓아내는 것은 아니고 4년간은 계속 중소기업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졸업유예기간이라고 합니다. 졸업유예기간 4년. 그래서 그 밑에 위에 표에서 제일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규모나 졸업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다음 3개 과세년도까지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3년도에 규모가 1000억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2013년도를 포함해가지고요 13, 14, 15, 16년도까지는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계속 중소기업으로 보고 13, 14, 15, 16 2017년도부터 뭡니까? 중견기업으로 그때부터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유예기간은 4년이고 대신 졸업유예기간은 법인의 일생에 한 번만 주는 것이고요. 졸업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매년 연도별로 판정입니다. 졸업유예기간이 지나가지고 중견기업으로 넘어왔는데 또다시 회사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중소기업이면 막바로 중소기업 그 다음에 또 규모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그때는 졸업유예기간이었고 막바로 중견기업 이렇게 졸업유예기간은 4년 처음 한 번만 4년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졸업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 매년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보듯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이 있다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 세법 보실 때는 예외사항이 없는 한은 업종 제약을 받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세법에 보시면은 5가지 정도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제일 위에 한번 보시죠. 요 위에 보시면은 모두 5가지 항목인데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위에 5가지에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2가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 중소기업 주식은 10%라 그랬고 일반 기업의 주식은 20%라 그랬지 않습니까? 20%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업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중소기업이냐 일반 기업이냐에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세 2배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모든 업종이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주식을 평가할 때 우리가 최대주주 할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 그래가지고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평가할 때 15%를 갖다 더 얹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의 주식은 할증률 15%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상속, 정여 이런 것이 있을 때 중소기업의 주식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소기업도 업종 제약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들은 다 넘어갑니다. 116페이지 보시죠. 여러 가지 업종의 분류가 있고요. 업종 분류.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을 적용하실 때 여러 가지 업종 제약이 있죠. 첫째, 중소기업 판정할 때 업종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창출투자세 공제에도 업종 제약이 있고 창업 중소기업도 업종 제약이 있습니다. 제조, 건설 이런 것만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들 업종 분류를 어떻게 하게 하느냐? 인가공업인데 사업자 등록에는 서비스 인가공업으로 나왔는데 이게 인가공업 제조는 아니냐? 그 다음에 내가 공장을 넣는데 OEM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제조업이냐? 내가 공장이 없으니까 기계장치가 없으니까 도매업이냐?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음료 대리점, 백화점 임대 매장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에는 서비스 위탁 판매인데 이게 과연 그럼 서비스업이냐 아니면 도소매업이냐 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세법에서 업종 분류가 문제가 있다든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업종 분류를 적용하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업태 종목이 90% 정도는 일치가 됩니다. 근데 반드시 일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법을 적용할 때 정확한 업종의 판정은 통계청으로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통계청. 그래서 통계청에 가보시면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해 보시면은 한국표준산업 분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법에서 여러분들 업종 분류가 나오면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해 가지고 업종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업종이 정확하게 뭐냐? 요 내용은 국세청으로 질의하시면 답변 안 해줍니다. 통계청으로 질의하셔야 됩니다. 통계청의 서면 질의를 받는 게 바로 유권 해석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목별 세부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 한번 보시죠. 연구인력개발준비금입니다. 여러분들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기업에게서는 없는 제도고요. 이 제도는 뭐냐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회사가 올해 이익이 많이 났는데 정부에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당신 회사 올해 이익이 많이 났는데 법인세를 다 낼래? 아니면 우선에 이 이익 나는 거 법인세 안 내게 해줄 테니까 연구개발에 쓸래?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연구개발에 충분히 유도는 쓰겠습니다. 이익을. 그러면 올해 좋다, 세금 안 내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으로 보시고요. 결국 여러분들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는데 세금을 안 든다는 말은 송금산입을 해주겠다는 말이죠. 송금산입을 하되 요것은 3년 이내에 연구개발에 쓰라. 연구개발에 쓰면은 대신 올해 세금은 안 내게 해주겠다. 대신 3년 뒤에 가가지고 당신 연구개발에 썼으니까 입금 산입을 해. 3년 뒤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입금 산입도 아니고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3년간 분할해가지고 입금 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요번에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꼭 그 세금을 적게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매출이 100억이라 그러면은요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매출의 3%까지 송금 산입을 허용해 줍니다. 100억의 3%면은 3억 아니겠습니까? 3억 그냥 세무조정으로 뭡니까?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송금 산입하고 3년 이내에 그 돈을 연구개발에 써야 됩니다. 썼으면 3년이 되는 시점에 입금 산입을 다 하면 또 부담이 되겠죠. 3년 되는 시점에 3등분씩 나눠가지고 3년에 걸쳐서 입금 산입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3년 거치, 3년 상환하는 부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요 부분은 결국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여러분들 세금 완전 면제는 아니고
과세이연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과세이연.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여러분들 회사가요 이익이 되게 많이 나고 꼭 세금을 줄이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사가 앞으로 연구개발에 돈을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올해로서 끝이 납니다. 올해까지만 송금 산입이 되고요. 2014년도에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보시면은 중간표를 한번 보실까요? 중간표를 보시면은 중간에 매출액의 3%를 연구개발에 준비금으로 송금 산입을 가능하고요. 3년 이내에 연구개발에 써야 됩니다. 사용액은 3년간 분할해서 입금 산입하고 미사용했으면 괘씸하죠. 3년 되는 시점에 전부 입금 산입하고 그동안 세금 안 낸 데 대해서 이자까지 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작정 할 건 아니고요. 반드시 앞으로 3년 이내에 연구개발에 발생이 될 예정이라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고 기존에 여러분들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는 데는 요거 다 적용해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은 연구인력개발에 쓴다는 정의는 뭐냐? 그냥 붕괴만 연구개발비로 처리하면 쓴 걸로 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준비금을 사용한 연구개발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공제를 받는 비용하고 기준이 꼭 같습니다. 결국은 자체 기술 개발인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이 필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 기술 개발인 경우에는 현재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거나 현재 없지만 앞으로 3년 이내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개발비가 나갈 예정인 데는 가능한 걸로 보시고 준비금 전입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하고 중복이 되겠죠. 중복해서 그러면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받고 준비금 송금 산입도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두 개가 중복해서 적용이 됩니다.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하니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도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준비금까지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 감가상각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뭐 140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 보시면은 자 제일 가로 1번 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징입니다. 제일 동그라미 1번 감가상각은 여러분들 결산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는 결산조정사항인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고 결산조정사항이라 그러면은 결산서의 비용으로 떨어야지 뒤에 가서 결산서의 비용으로 반영 안 해놓고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을 한다든지 결산서의 비용으로 반영 안 해놓고 뒤에 매출 누락이 나오니까 다른 비용 빠진 거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감가상각 적겠지 감가상각 추가로 해가지고 법인세 수정신고는 일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에서 인정되는 충당금은 딱 세 가지 아닙니까? 일반 법인은 인정되는 충당금은 세 가지입니다. 감가상각 충당금, 대손 충당금, 퇴직금의 충당금 세 가지만 인정이 되고요. 요거 외에 여러분들 회사가 수선 충당금이라든지 포인트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을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할지는 모르지만 세법에서 인정되는 충당금 세 가지뿐입니다. 감가상각, 대손상각, 퇴직급여 요것만 가능하고요. 세법에서 인정되는 세 가지 충당금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넣었을 때만 인정을 해주고요. 결산서에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뒤에 가서 일체 충당금에 대해서 정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예외는 국제회계가 도입된 법인들, 예를 들면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제회계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국제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라든지 규정을 하고 있고 국제회계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세법에 의한 감가상각보다도 오히려 한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회계가 도입된 법인들은 기업회계, 국제회계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면은 오히려 세법에 의한 감가상각보다도 감가상각비가 적고 현재 법대로 하면은 결산서보다도 세무조정으로 추가로 감가상각은 안 된다니까 국제회계가 도입된 법인들은 감가상각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죄송합니다. 국제회계가 도입된 법인은 예외적으로 신고 조정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국제회계가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법상 한도까지 감가상각을 떨지 못한 법인들은 결산서는 어쩔 수 없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 때 세무 조정할 때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차이 감가상각은 세무 조정으로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국제회계가 도입된 법인들은 세무조정으로 감가상각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예외가 있습니다.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회사가 감면을 받는다 그러면, 감면이라 그러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 감면, 벤처기업 감면, 영농법인 감면, 농업회사 법인 감면, 감면 면제를 말하고요. 감면이라 그러면 세액 공제하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고, 감면을 받는 법인들은 무조건 법적 한도까지 반드시 감가상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감면을 받는 법인들은 강제상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감면을 받는 법인들은 강제상각으로 보시고 반드시 법적 감가상각 한도까지 결산서에 반영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결산서에 감가상각을 다 반영하지 않았으면 세무조정에서 추가로 감가상각을 해주시고요. 세무조정에서도 놓쳤다 그러면은 경정청구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세법의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이다, 결산서 반영이다.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국제회계가 도입된 법인, 세액 감면을 받는 법인들은 반드시 법정 한도까지 감가상각을 떨어주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감가상각을 적게 해가지고 이익을 좀 내고 싶은데 오히려 감면을 받으니까 감가상각 한도까지 다 채우다 보니까 오히려 장부제표의 이익을 적게 내는 이런 모순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면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감면이라 그러면은 법인세 신고서상에 감면세액이 찍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법인이 결손이 나가지고 결국 감면은 세액이 발생이 안 된다든지 고용창출주자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감면하고 중복 적용이 안 되니까 세액 공제를 받고 감면을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세액이 적으니까 일부러 감면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가상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하시다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여러분 금액도 몇 푼 안 되면서 실무하는 여러분들은 상당히 괴롭히실 겁니다. 감가상각도 다 해야 되고 신청서도 만들어야 되고 또 소득 구분 계산서도 만드셔야죠. 이런 귀찮은 문제가 있으시면은 아예 감면 안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감면 받지 말고 아예 감가상각도 적게 해가지고 이익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인세 신고서상에 감면세액이 딱 찍힌다 그러면 기록이 돼서 실제 감면세액이 나온다 그러면 감가상각은 강제조정이다. 그때부터는 그렇게 보시고 감가상각으로 꼭 이익을 조절하고 싶으면 결국 감면을 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면을 안 받으면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감면은 세액 공제하고는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세액 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 공제, 세액 공제는 감면하고는 별개로 보시고 세액 공제는 감가상각 의제, 강제상각 이런 거 일체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세법 개정된 내용이 하나 있어서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실까요? 오른쪽 제일 위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정부에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있죠. 신설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있죠. 작년 9월에서부터 이번 3월 사이에 자산을 사는 경우에는 가속상각, 즉 내용연수를 50% 줄여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작년 9월에서 금년 3월 사이에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걸 사는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50%를 줄여주니까 감가상각비를 막바로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세법 개정이 있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17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73페이지 보시면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부분,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설명드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퇴직연금 문제하고요.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제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제일 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자세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가지급금만이 아니고 가지급금 등이라고 되어 있죠. 등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회사가 계정과목을 가지급금이라는 용어를 쓰든 주임종 대여금리를 쓰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회사가 회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임원, 종업원한테 자금을 대여할 때 반드시 법정이자를 받으라는 겁니다. 법정이자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부당한 거래로 보고 법정이자만큼 안 받았으면 전체, 적게 받았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당신들 이익으로 계산 안 했지 않느냐.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을 해버립니다.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해가지고 법인세를 더 물리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왜 당신은 회사에서 회사 돈 그냥 써가지고 이자만큼 이익을 받지 않았느냐. 회사로부터 당신이 이익을 얻었으니까 회사에 상해금 받은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상해 처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특히 여러분들 회사가 주주, 임원, 대표이사, 종업원들한테 돈 빌려줄 때 반드시 법정이자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정이자를 모든 거래에 전부 받아야 되느냐? 어떤 분은 세무사님 퇴직금 갚을도 이자 받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주택구입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좀 돈을 빌려줬는데 이것도 이자 받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두 가지 예외만 제외하고는 전부 이자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회사가 돈 빌려줄 때 이자 안 받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위에 표를 한번 보시죠. 위에 표를 보시면은 위에 표는 6가지가 있죠. 6가지에 2가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표에서 5번째 문단입니다. 사용인의 월정 급여 범위 안에 급여값을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급여값을 받아가겠습니까? 근데 급여값을 받아가는 사람한테 너 이자 물어. 그러면 단장 사표 쓸 거 아닙니까? 급여값은 이자 안 받아도 좋습니다. 퇴직금 값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직금 값을 이자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받으셔야 돼요. 급여값을만 이자 안 받아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죠.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 결혼자금 대출이 대표적이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과 가족에 대한 학자금 대여, 학자금 대여하고 결혼자금 대출은 이자 안 받아도 좋습니다. 요거 외에는 무차별적으로 이자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놓치기가 쉬운 게 퇴직금 가불, 그 다음에 주택구입자금 융자, 저렴한 융자, 그 다음에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회사가 여유자금이 있고 종업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세보증금 무상대출 이런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이자를 다 받으셔야 돼요. 특히 예를 들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라든지 전세금 대출 이런 것들은 고액의 금액인데 회사가 종업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해준 게 좋은 일 아니냐. 그런데도 하여튼 이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정한 2가지 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일체 법정이자를 다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꼭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고 싶다 그러면 명목은 뭡니까? 학자금 대출 또는 결혼자금 대출 이런 명목으로 빌려주셔야만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도 없는데 학자금 대출 해줄 수도 없을 것이고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결혼자금 대출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문제가 많은 조항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법정이자는 몇 프로를 말하느냐?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자율의 선택입니다. 가번 이자율의 선택은 첫 번째 줄, 첫째 당자대출 이자율, 그 다음에 가중평균 이자율 중 여러분들 회사의 선택사항입니다. 우리 회사는 당자대출 이자율을 이자율 시가로 하겠다. 또는 가중평균 이자율을 시가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자대출 이자율하고 가중평균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넘겨보시겠습니다. 174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시죠. 당자대출 이자율은 2012년도부터요. 제일 밑에 표입니다. 밑에 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2012년도부터 6.9%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당자대출 이자율로 간다 그러면은
회사가 빌려주는 돈은 있죠. 전부 6.9% 법정이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6.9%로 정해놓은 이유는 현재 시중에 당좌 대출 이자율이 6.9%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시해 놓은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여금은 전부 6.9% 당좌 대출 이자율입니다. 근데 6.9%는 좀 지나치게 높은 감이 있을 겁니다. 요새는 뭐 3%, 4%짜리 이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중평균 이자율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중평균 이자율 오른쪽 제위에 보겠습니다. 175페이지 제위에 보시면은 가로 4번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고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하는 산식 위에 표에 한번 보시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하는 산식은 차입금 잔액에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자 나누기 차입금 합계입니다. 결국 요 말은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평균 이자율이 몇 프로를 부담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이자율만큼 돈 빌려줄 때도 그 이자율을 적용해서 받으라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회사마다 다 다를 겁니다. 회사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종업원이나 대표이사한테 돈 빌려줄 때마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돈 빌려줄 때마다 우리 회사가 이번에 차입금 10억짜리는 이자율 4%, 차입금 5억짜리는 이자율 6%, 평균 이자율을 계산해가지고 그 시점의 평균 이자율만큼 돈 빌려줄 때도 요 이자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이자율을 놓고 비교를 해보시죠. 당좌대출 이자율은 6.9%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실무하는 여러분들 편하시고요. 다만 이제 당좌대출 이자율 6.9%가 높다 그러면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검토해 보십시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외부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계산을 별도로 해보시고 결국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실무하는 여러분들은 좀 귀찮으실 겁니다. 돈 빌려줄 때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해가지고 약정서를 쓰셔야 되니까 실무적으로는 귀찮지만은 고액의 대표이사가 융자 회사돈을 가져간다든지 할 때 6.9%가 지나치게 높을 때 절세하는 차원에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회사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돈을 갖다가 뭐 10몇억을 갖다가 빌려다 쓰면서 있죠. 이자율 6.9%니까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여유 자금이 있지만은 예금을 갖다가 은행에 예치하고 있죠. 예치한 돈을 담보로 일부러 융자를 일으켰어요. 일부러 융자를 갖다가 일으켜가지고 이자율을 한 3.5% 아주 떨어뜨려가지고 3.5%짜리 이자를 일으킨 다음에 대표이사한테 돈 빌려주면서 가중평균 이자율을 선택해가지고 3.5%로 이자율을 적용한 그런 회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절세 차원에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중평균이냐 당좌대출이냐 선택사항이고요. 대신 이제 가중평균으로 간다 그러면은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6.9% 당좌대출 이자율로 갈 수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장기대출 5년 이상 장기대출은 당좌대출 이자율을 강제로 가도록 이런 예외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176페이지, 177페이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회사 자금 거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자금 대여에 대한 이자는 있죠. 여러분들 회사와 개인, 또 여러분들 회사와 관계회사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사에서 자회사가 있는데 자금 사정이 안 좋습니다. 자회사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돈 빌려줄 때도 이 이자율을 그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이자율을 당좌대출 이자율이나 가중평균 이자율에 의해서 관계회사, 자회사끼리도 반드시 돈 자금 대여에 대해서는 이 이자율에 지켜가지고 이자율에 의해서 반드시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원천징수를 피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과 개인의 이자,
그 다음에 법인대 법인끼리 동거래, 법인과 개인끼리 동거래도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되고요.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규정이 있고, 이때 원천징수 세율은 몇 프로겠습니까, 여러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몇 프로겠습니까? 14%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4%는 금융업만 14%고요. 세법에서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이 아니면 그냥 다 25%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와 회사끼리 작은 거래, 회사와 개인, 개인 대 개인끼리 작은 거래, 이자에 대해서는 전부 25% 원천징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관계회사에 자금 대여를 해주고 이자를 갖다가 부당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자를 갖다가 받았다 그러면은 그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할 때 25%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예외가 없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대표이사나 총무원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원천징수는 누가 합니까? 돈 지급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원이 원천징수 해야 됩니다. 대표이사가 원천징수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법인한테 이자 주면서 원천징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하니까 차라리 그때는 원천징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12월 말일자로 미수이자를 달아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미수이자를 달아놓으시고요. 미수이자니까 원천징수가 없고 요 미수이자는 다음 연도 말까지만 회수를 하면은 이미 다음 연도 말에 가면 법인세 신고가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법인세 신고가 끝난 거니까 그때 가서는 원천징수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원천징수 안 해도 되니까 미수이자를 달고 다음 연도 말까지 회수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원천징수를 피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여러분들 회사와 특수관계자들 사이에서 자금 거래는 반드시 법정 이자를 받으셔야 되겠고요. 법정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을 해버립니다. 입금 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총무원이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상해 처분이 되어가지고 근로소득세를 또 한 번 내야 되는 이런 불이익이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뭡니까? 대여금에 대해서는 약정서를 쓰고 이자율을 적용을 하되 이때 이자율은 당좌냐 가중평균이냐 둘 중에 어떠한 것이 유리한지를 검토해가지고 이자를 반드시 받은 걸로 하시고요. 이자를 받는 걸로 할 때 매월 현금으로 받으면 이자 소득가 원천징수가 있으니까 12월 말 결산할 때 미수이자로 달아놓으시고 다음 연도 말에 회수하고 새로 발생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합법적으로 원천징수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176, 177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